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도움 요청. 2. 한국 기업의 독주. 3. 한국의 기술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은 미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내수 시장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수출 능력을 약화시킨다면 이는 미국 기업들과 중국과의 무역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공급망의 중단을 초래하며 미국 및 기타 국가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 공급원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미국에서 초거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져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 전 세계인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찾은 국가는 바로 한국. 오직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떠한 대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중국 상위 10개 부동산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 금융회사들까지 모조리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난번 헝다그룹 파산 때보다 규모가 수십 배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는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물가가 폭락해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폭락하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 그 누구도 제품을 안 사기 때문이죠. 만약 1달 뒤 집값이 1억 원 더 폭락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NYT는 최근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물가 하락 소식까지 겹치며 전 세계가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YT는 중국발 금융위기는 곧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브라질산 대두, 이탈리아 명품은 물론 석유와 광물을 사지 않게 되는 것으로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캐나다 금융 리서치 업체 BCA 리서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40%를 담당했습니다. 맥커리의 중국 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리 후는 중국발 리먼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분명하고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 중국은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는 등 부정적 경제 지표를 아예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중국인들이 망연자실해하며 완전히 포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위험한 선택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은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한폭탄, 타임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미국으로까지 번진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이번에 미국에서마저 이 시한폭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현지 시간 중국발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의 쥐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에도 엄청난 타격으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해버리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5일 현지 시간 피치 레이팅스의 분석가인 크리스 을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 은행업계 점수가 AA에서 A+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면 JP모건까지 포함해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한 등급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과 같은 최상위 기관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모든 미국 은행이 연쇄적으로 하향되며 이 경우 현재 투자 적격의 하한선인 BBB 등급을 보유한 소형 금융회사들이 졸지에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초고금리가 매우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연쇄 폭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지 못한 미국 내 수천만 가구들이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서 미국의 실물 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놀랍게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일본 기업들이나 독일 회사들이었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토요타가 미국의 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 현대차는 미국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고 일본 소니가 미국 내 2조 8천억 원 투자를 발표한 뒤 삼성은 미국에 2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앞으로도 수백조 원에 달하는데 그 어떤 나라도 이 투자 규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유럽 모든 기업들을 합해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미국에게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긴급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할 예정인데요.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통수를 치지 않는 것은 물론 가파른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 추가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을 받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세부 조건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시원시원한 계획인데요. 결국 삼성도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깜짝 파격 제안이 나온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삼성의 공장을 통째로 카피하려는 충격적인 시도까지 있었다 보니 삼성은 대대적인 탈중국의 칼을 빼들었고 이를 모두 미국에 옮긴다는 파괴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7곳에 달하던 중국 내 삼성 계열사는 최근 22개가 중국을 떠났고 그동안 삼성의 기술을 카피한 중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삼성 임직권을 모두 철수시키고 변호사들을 대거 파견해 중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사업을 완전 철수한 뒤 미국에 올인하기로 한 삼성.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미국마저 금융위기 공포에 휩싸였는데 이번 삼성의 과감한 결단으로 미국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이 없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삼성처럼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번 삼성의 과감한 결단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의 심장, 바로 뉴욕이죠. 역사상 최초로 뉴욕주 시장이 직접 세계 금융 중심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톨진아는 황소상 앞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태극기 개양에 앞서 애덤스 시장은 서울을 여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생각한다. 한인 커뮤니티만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커뮤니티가 없다며 미국에서 한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막강하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금융수도인 맨해튼, 특히 볼링그린 파그에 국기를 개양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답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화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려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중족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 원가와 물량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쇠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9GWh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정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 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에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에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
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짝 깔린다우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유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유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해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한국 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